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는 NCS 기반의 노무 분야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동인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5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ITQ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한자 자격시험 3급 이상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단기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1년 이상의 경력자로 학력은 무관하며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활용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친환경연구처의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정보 처리와 워드 프로세서, 세무회계, 자동차 검사 등 모집 공고에 나온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자는 가산점이 있고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은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이 책정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악방송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자로 기록관리와 관련된 전공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 계시는 패션 디자이너님과 또 도움 말씀 주시는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서희 디자이너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엄마들의 패스트 패션이라는 새로운 조닝을 만든 디자이너 오서희입니다. 저는 정통 디자이너로 출발하지 않았고요. 서양화 미대 출신인데 옷이 너무 좋아서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양화 또 미대 출신이신데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로 넘어오셨다고 하셨어요. 옷이 너무 좋아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패션 디자이너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옷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미술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얼핏 좀 들었을 때는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전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거리는 있거든요. 좀 전공을 상관없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는 막연히 많은 여학생처럼 그냥 옷을 좋아했던, 무척 좋아했던 여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제가 옷을 독특하게 입고 다닌다는 걸 얘기를 듣고 네. 아, 그래, 옷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 왜냐면 옷을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입문하게 된 아주 포멀한 그런 계기입니다. 예, 옷을 좋아해서 시작하셨다라고 하지만 막상 또 디자이너가 되면요, 옷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제작 과정도 있을 테고, 뭐 저희는 잘은 모릅니다만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옷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요. 처음에 옷을 만들 때는 막연히 좋아만 해서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네. 많은 부서도 있고 생산 공장 사람들도 있고 제 의견을 제대로 타인하게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네. 저는 제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하고 웃고 즐기고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디자이너가 되기 이전에 타인들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패션 디자이너도 저희가 좀 들어보면 크게 생각해서 한 덩어리 같지만 여러 분야로 나뉘잖아요. 어떤 디자이너들이 있을까요? 네,
보면은 뭐 개인 부틱 디자이너도 있고 프로모션 디자이너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국 같은 데에서는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이렇게 전문 유통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페럴 디자이너 즉 유통 디자이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수의 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통 디자이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네. 하나잖아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는데 이런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이제 이거 최근에는 이제 아주 핫하게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주 전문적인 좀 자기 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에 보면은 패션 디자인과, 뭐 의상학과, 그리고 이제 의류학과, 뭐 코디네이션과, 그다음에 섬유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사실 뭐 조금씩 말은 다른데 예. 보통은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명칭만 다를 뿐이지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의류와 섬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제 학문들인데, 아무래도 이쪽을 전공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물론 저기 우리 지금 말씀하신 오서희 디자이너님처럼 이제 이게 미술을 하시다가 오는 네.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색이나 어떤 구도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런 게 더 잘 먹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이 길이다라고 하는 왕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만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가면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조금 자기 일가를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또 다르게라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오서희 디자이너처럼 이렇게 네.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런 패션 그렇죠.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좀 있을까요, 따로? 지금 뭐 한다면은 이제 뭐 사설 뭐 학원이라든가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그런 전문적인 이제 사설 교육 기관이 되겠죠. 이제 근데 가면은 대신 여기에서는 굉장히 실기를 본인이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른바 3D나 포토샵,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처리 능력들을 대단히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노력을 투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그런 구도나 색, 어떤 이 감각에 대한 좀 소양이 있는 경우에만 조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성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파악해서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디자인 전공이나 아니면 좀 보통 이 패션 디자인 하면 이 멀리 좀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의상학과나 의류학과, 패션학과를 전공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이 길이다 생각하고, 또 많이 인내하고 그러면 굳이 유학이나 그 전공이 아니어도 교수님 말씀처럼 뭐 사설기관에서 배우되 더 열심히 예. 실기를 오. 전공자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좀 이제 이게 취업의 문제인데 네. 패션 회사에서 나중에 이런 전공자나 이런 관련 경험이 없어도 채용하는 일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저기 지금 좀 전에 아까 오서희 브랜드 디자이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개인 브랜드, 뭐 어페럴 브랜드, 뭐 프로모션 디자이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꼭 뽑는데 이제 옷만 잘 입는, 옷만 잘 디자인하는 경우가 이제 꼭 학과를 전공했다 해서 뽑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 하나의 토탈 이제 브랜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게 하나의 공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꼭 여기에 전공이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열정과 자기의 조금 좀 소질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라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도전해보는 그런 자세, 열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서희 디자이너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셨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장 부티크, 정장 디자이너 막내로 출발했어요. 네. 일반 사람들은 디자이너 하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막내 디자이너들은 어쩌면 원단 찾아와 그러면 심부름하고, 단추 찾아와, 원부자재 찾아와 그러면 어쩌면 심부름만 저는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인내가 없었다면은 아마 디자이너 실장급으로 아마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는 우연한 기회에 원단 회사, 수출 회사에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아무래도 완성품 만들었던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원단을 보면 완성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이 원단으로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입 명품, 우리 백화점에서 보면 이태리,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 제가 거기 바이어를 하다가 이렇게 화려한 프린트가 저의 전공이 미대하고 또 맞아서 네. 지금은 제가 화려한 프린트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를 창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셔서 지금에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과정들 중에서 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뭐 좋아하면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는 거는 많은 인내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는 만약에 어떤 뭐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지만 본인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초집중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뭐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래야 직업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취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두 직업인데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이 두 가지 직업이 일과 또 성향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핏 보면은 비슷한 직업 같지만 그러니까요. 정말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복, 여성복, 그다음에 뭐 아동복, 그다음에 뭐 속옷, 뭐 신발, 액세서리 많은 것을 이제 예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창작 의지를 투여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생산의 과정이고 네. 스타일리스트는 코디네이터와 동일한 거의 직업을 군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패션과 뷰티를 감각과 이제 실무를 통해서 연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꾸어내는 사람이고 만들어내는 사람과 가꾸어내는 사람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연출하는 코디네이터들은 담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뢰인들의 이제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소속 단체 어떤 그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회사라든가 이런 데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을 구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 같지만 그 정말 그 적성과 자기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두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패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또 길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직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부터 먼저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서희 대표님께서 아까 어페럴 패션 디자이너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페럴 디자이너는 곧 유통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디자이너는 다수의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 컬러당 주문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면 많은 제품이 판매율이 만약에 하락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본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판매율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감성의 눈과 이성의 손길로 미리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아까 또 엄마들을 위한 브랜드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엄마들이라고 하면 거의 뭐 40, 50대 뭐 여성분들 정도를 주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인기가 좋은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베스트 30을 회사 전산에 공지를 합니다. 일반 브랜드에서 잘 유심히 보면요. 30개의 아이템이 전체 매출의 80%를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디자이너이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판매 소진이 많은 베스트 30에 들기 위해서 많은 관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시즌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봄에는 면 남방, 그리고 오. 여름에는 원피스, 가을에는 사파리, 겨울에는 패딩 이런 식으로 어쩌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유행 아이템이 접목되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거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아이템들을 주로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디자인이라는 게 옷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적성이 있겠지만 가장 일단은 창작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본인의 역량 내에서 창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디에서 좀 영감을 얻으시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뭐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지만 우리가 뭐 맨날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새로운 독특한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상 제 삶에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오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분이 입는 옷 컬러를 유심히 보고 저는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걸 봐도 어쩌면 스토리는 기억을 못해요. 네. 옷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드라마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다가 옷이 딱 제 마음에 들고 이게 아이디어 있으면 핸드폰으로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토리도 네. 놓치고 오. 그래서 저는 현실적 옷을 파는 유통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스토리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옷을 만들 때 글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이는 거는 디자인이지만 우리가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고 구매를 할 때는 디자인을 보는 것 같지만요. 막상 구매하고 나서는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려면 패턴입니다. 예. 패턴은 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입지 않잖아요. 예. 특히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성 디자이너라서 여성복들은 몸은 66인데 팔은 어쩔 때는 5나 4 사이인 옷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분들은 날씬하지만 아닙니다. 또 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엄마분들은 이 몸은 66인데 팔과 이런 밑단 같은 경우는 77인 분들도 그렇죠. 많아요. 예, 체형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패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패턴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5 사이즈 고객들은 어깨는 저 같은 경우는 35, 가슴은 45, 밑단은 50, 소매 길이는 56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패턴을 외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상학과나 이런 전문 정통 디자이너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만들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패턴을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시켰어요.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자, 아까 또 여러 가지 그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도 여러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션 회사에 취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을 테고 또 개인 브랜드 회사의 디자이너가 되는 법도 있을 테고 또 어페럴 회사의 디자이너가 되는 법도 있을 텐데 각각을 좀 비교를 해보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디테일하게 옷을 배우려면 백화점 브랜드보단 개인 디자이너, 개인 부틱에서 배우는 게 더 세세하게 배울 수 있지만요. 한국이란 나라는 유통이 아무래도 큰 포지션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유통 브랜드에서는 각각의 파트에서 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도 알게 되고요. VMD도 알게 되고요. 물류도 알게 되고요. 네. 그걸 모든 거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드를 하고 싶다. 디자이너를 하다가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통 디자이너, 어페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무엇보다 패션 디자이너 꿈꾸는 분들 참 이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평상시에 유심히 관찰하는 그렇게 헛되게 놓치지 말고 자기 머릿속에 꼭 기억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옷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옷을 만드는데 언제 또 시장 조사를 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바꿨어요.
뭐냐면 저는 매장이 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장에 자주 나가서 있다 보면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고객님들이 입고 들어오는 옷이 저는 샘플을 입고 저희 매장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입은 옷을 유심히 보고 그 옷을 비슷하게 해서 저희 브랜드의 컨셉과 접목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능력이 패션 디자이너가 될 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소통 앞서 옷 디자이너님께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매 눈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맞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꼽고 싶어요. 네. 일단 먼저 이게 예술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는 세련된 감각이 필요하다. 감각.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아이디어. 그건 이제 물론 관찰의 힘에서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잡지를 많이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의성과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진 또 아이디어, 그런 창의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새롭게 뭘 가면은 이렇게 접목시켜서 적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장이나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네. 제가 보기에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실기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는 능력을 매우 저는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능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아까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되시기 전에 전혀 다른 전공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오셨는데 패션 디자이너가 되신 것에 대해서 혹시 후회는 안 하시나요?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는데요. 저는 솔직히 오너가 된 것은 약간 후회해요. 네. 왜냐하면 회사를 저희가 2001년도에 설립했는데 17년이라는 17살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됐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는 것이 그런 힘든 거를 버텨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간만 한다면 그거는 직업이 아닌 취미겠죠. 네. 그래서 취미와 직업 차이는 지속성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자이너로 활동하신 지 회사가 벌써 17년이나 됐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십니까? 이거는 어쩌면 제가 힘들 때 이렇게 기억하는 이렇게 뿌듯함인데요. 네. 제가 이제 북유럽에 렌트카를 운전하고 갔었는데 배로 차와 사람이 이렇게 건너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앞에 한 15명의 단체팀 어머님들이 몬테밀라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만든 옷을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하죠. 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만든 브랜드를 너무 속속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객 어머님이 입으신 옷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제가 디자이너로 힘들지만 지속성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는지요? 네, 제가 우연히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협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인공 엄마가 입고 나오신 거예요. 구매를 하셔서. 네, 저희가 협찬을 한 거는 저희 목록에 있어서 아는데 저희가 협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기억에 남고 제가 정말 뿌듯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된 순간은 인정받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겨울에도 이제 또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하지 않겠습니까? 디자이너님께서 보셨을 때는 올겨울에 좀 어떤 것들이 인기를 얻을까요? 네, 작년에는 굉장히 춥기도 했고 평창 올림픽 때문에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길거리에서도 롱패딩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도 만약 작년처럼 춥다면 뭐 1, 2년만 입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롱패딩은 유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좀 패셔니스트들 작년에는 추운 것만 가렸다면 올해는
인조 무스탕이나 예. 에코퍼로 좀 멋쟁이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겨울엔 또 어떤 옷들이 유행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패션 디자이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네, 네. 직업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직업적으로는 전망이 좋은 직업일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생활 수준이 향상돼 가고 있는 데다가 대중의 관심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데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시장이 확산되면서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또 아웃도어 시장도 이제 뭐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류 시장, 의류 시장이 넓어지면 패션 디자이너의 영역은 더 넓어지는 거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AI 시대가 도래해도 대체 불가의 영역이거든요. 도대체 맞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과 인간의 감성의 요구에 따라서 이 디자인하는 것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직업들은 조금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면 더 뛰어난 자기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또 이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많이들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께 오서희 디자이너님께서 롤모델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열정의 동의어는 사람들이 많이 열정하지만요. 열정의 동의어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직장 다니다가 힘들다고 뭐 어떤 많은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포기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거는 직업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서희 디자이너님의 앞으로의 좀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객들과 공감하는 옷을 만들고 싶고 행복을 돈 주고 사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디자이너가 만들었지만 합리적 가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 오서희 디자이너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서희 디자이너님 또 최수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